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센티널 프로토콜이라는 RC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아이콘 D앱으로 미드업 때 나왔다는 걸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와 백서가 제대로 나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절대 센티널 프로토콜이 산다고 뭐 돈을 번다거나 이게 투자를 하라는 권유는 아니고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참고를 하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라는 영상입니다. 자, 센티널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이제 코어 팀들이 한국인 분들이 많지만 한국 페이지를 지원하고 있진 않아요. 현재는 거의 글로벌 팀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사이트는 한글 페이지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만 제가 영어로 둘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글 번역으로 일단은 설명을 위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 둘 겁니다. 보시면 크립토 아셋이 안전하냐, 당신의 크립토 자산이 안전하냐 라는 것을 주제로 돼 있어요. 즉 현재 암호화폐 세계에서 해킹에 대한 해결책을 자기 나름대로 이 팀이 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되냐, 센티널 포탈과 이 머신러닝으로 구동되는 S월렛, 그 다음에 샌드박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사용 사례나 이런 거는 백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봐볼게요. 자, 이 여러 유명인들이 이야기한 건데 해시드 CEO인 사이먼 김서준 님이 얘기했던 게 해킹이랑 사기가 블록체인 환경에서 이제 아주 만연한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프로젝트다 라고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아이콘에서도 그렇고 뭐 카이버 네트워크도 그렇고 시그넘 캐피탈에서도 그렇고 현재 해킹 위협에서 이것이 내놓은 이 센티널 프로토콜 팀이 내놓은 이 해답이 될 수 있을 확률이 있다. 그리고 매우 필수적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많이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를 감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 자체로 해킹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 왜 보안 솔루션이 따로 필요하냐 라는 것에 대한 FNQ가 자도질문한 질문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들이 해킹을 당하거나 사용자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거나 거래소가 해킹 당하거나 이런 것은 사용자들이 다 암호화폐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인간이고 잘못을 저질 수 있고, 사용자 컴퓨터도 암호화폐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자 컴퓨터도 해킹 당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킹을 당할 확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웁살라는 그러한 암호화폐 자체의 해킹을 막는다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 외에서 해커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없애거나 해킹할 수 있는 원천 자체를 차단하는 게 목표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왜 웁살라가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야 되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블록체인은 여러가지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센티브고 하나가 뭐 해시파워 뭐 이런 건데, 이런 여러가지를 해킹을 막기 위해 사용한 그런 토큰 이코노미 굉장히 잘 구축해 놨어요. 그래서 백서에서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해킹을 막았거나 해킹을 막는데 기여한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킹을 막거나 화이트 해커 일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는 거라든가, 혹은 자기의 리소스나 돈을 써가지고 거꾸로 보상으로 다시 돈을 더 받는, 약간 채굴의 다른 형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설계도를 백서에서 잘 그려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팀원들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코파운더 두 분인 패트릭 킴과 박혜민 이 두 분은 한국 분이세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대부분 외국 분들이고 최칼리 이분도 한국 분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크게 보면 자세히 보기 전에 일단 봅시다. 크게 세 가지 회사에서 회사 인맥으로 이루어진 팀이라고 보여요. 팔로 알토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F5 네트워크, 그 다음에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 이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이 세 회사는 전부 다 보안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팔로 알토, F5 네트워크, 펜타 시큐리티 세 개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 회사에 다니던 분들이 회사 인맥으로 회사를 나오면서 만든 팀이 웁살라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타 시큐리티가 무슨 팀이냐,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봅시다. 펜타 시큐리티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 회사고, 한국에서는 이제 안랩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안 쪽으로 업계 1위라고 듣는 거는 펜타 시큐리티고요. 특히 펜타 시큐리티는 커스터머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들 상대로 보안 솔루션을 파는 회사인데, 아시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라는 평을 듣고 있는 보안 회사입니다. 예, 이게 펜타 시큐리티고, F5나 팔로 알토도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런 보안 회사예요. 그래서 보안 쪽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창업한 팀이다 라는 것이 한 가지 중요 요인이겠고요. 자, 그리고 파운더인 패트릭 김님은 이 시스코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시스코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잠깐만 한 가지 더. 이 패트릭 김님이 2016년에 아직 이더리움을 쌀 때 개인 지갑에서 한 7,000개 좀 넘는 이더리움을 도난을 당했대요. 도난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고, 그래서 팀을 모으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팀이 웁살라다 라는 내용이 홈페이지 어딘가에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간 다음에 지금 다시 페이지를 못 찾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뒷담화가 있다, 뒷이야기가. 그 다음에 박혜민님은 보시면 여기 포항공대를 대학교를 나왔고, 그 외에 이제 F5와 펜타 시큐리티에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보안 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팀이다. 그래서 제가 이 팀을 두 번을 봤는데, 카이버 네트워크 미드업 때 한 번 봤고요, 아이콘 미드업 때 한 번 봤고, 펜타 시큐리티가 가장 중심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칭 펜타 시큐리티에서 가장 에이스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라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런 자신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왔네. 여기 나왔네요. 이 7,218개의 이더리움을 도난당했다 당시에. 현재가로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지금은 거의 100만원을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니까 한 72억, 한 70억 정도는 되는 금액인데, 적어도 그 당시만 해도 2016년만 해도 지금 2년 전이니까 뭐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당히 낮을 때라서 이거를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심인 백서에 대해서 봅시다. 백서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요.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제가 봤던 것 중에서도 상위 뭐 한 1%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백서는. 한글 백서도 굉장히 잘 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영어 백서를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백서를 꼭 한 번 정독한다고 거의 이해는 안 되실 것 같고, 저도 한 3번 정도는 지금 정독을 한 다음에 이 영상을 찍는 건데, 한 2-3번 이상은 최소한 보셔야 조금 의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정독한 다음에 이 팀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막 이거 나 이해 안 된다, 이거 이해 안 된다 해서 막 질문까지 해서 3번 만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저는 보안 쪽에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해가 늦는 걸 수도 있어요. 보안 쪽 공부도 또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쪽에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질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여기 텔레그램이나
텔레그램 방에 있으니까 한글 이쪽에다가 하시면 질문을 하시면 백서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 그쪽 웁살라 팀이 대답을 해줄 거예요. 자, 크게 보면 위협 평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통한 보안 지갑, 그다음에 샌드박스, 이 세 가지가 웁살라의 3대 축이에요. 3대 축인데, 위협 편팡 데이터베이스는 정확히 말하면 주온 글씨 같은 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킹을 했거나 해킹한 주소거나 해킹한 주소와 연관이 있는 주소들은, 그러니까 해킹을 당한 주소들도 당연히 안 쓰겠지만 이런 거 전부 다 라벨링이 돼버려요. 내가 해킹을 당한 주소는 이미 쓸모가 없는 주소예요. 왜냐면 거기 있는 거 다 털렸으니까. 같이 주온 글씨가 돼버려서 거기서 돌고 있는 모든 코인들은 전부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판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거래소들라든가 아주 우리가 이 팀이 잘 됐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정말 잘 됐을 때, 정말 잘 됐을 때 생각한다면 모든 거래소랑 모든 거대 지갑들, 작은 지갑들까지 전부 다 센티널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해커가 해킹을 한 다음에도 해킹을 했어요. 개인 지갑을. 개인 지갑에 대한 해킹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더라도 이 위협 평판 데이터베이스에 해킹을 당한 순간 이 웁살라를 이용하는 누군가가 신고를 할 거고요. 자기가 해킹을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신고를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되는 순간 이 해커가 이 돈을 한 번에 옮겼거나, 그러니까 한 번 거래한 기록이 있는 모든 지갑들은 전부 다 주운 글씨가 매겨져요. 아무 거래소, 전 세계 어느 거래소에서도 이 돈을 환전해 주지 않습니다. 이 이더리움을. 그래가지고 이 이더리움은 그냥 묶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이더리움은 훔친 이더리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2P로 거래를 하려고 해도 P2P 거래를 하면 내가 그걸 웁살라 체크를 안 하고 P2P를 해버리면 제 지갑도 해킹당한 지갑으로, 해커의 지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P2P 거래를 할 때도 항상 웁살라 쪽을 확인을 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이건 해킹된 지갑이니까 거래하지 마시오 라는 식으로 뜨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MEW를 한국에서 많이 쓰는데 뮤 지갑에서 P2P로 너 현금으로 100만원 줄게 1위 더 줘라 이런 식으로 해커랑 거래를 하려고 해도 딱 받으려고 하는 순간 안 된다, 이 지갑은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해커랑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해커는 해킹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환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거를 세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이더리움 지갑도 있고 램 지갑도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익명화 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걸 세탁할 수 있다 막 이러는데, 익명화 코인들까지 전부 다 이 센티널 프로토콜 같이 쓰면요 세탁도 할 수가 없어요. 세탁 자체가 안 되고, 일단 여기서 여러분 아토믹 스왑을 쓰려고 해도 아토믹 스왑도 거부가 당하는 거고, P2P 거래에서 거래를 하려고 해도 거기서도 거래를 막아버리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해커들이 돈을 받을 수 없다면,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면 해킹을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 이게 위협 평판 데이터베이스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정말 잘 되는 경우인 건데, 참여자가 적을수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아무래도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 중고나라에서 어떤 사기꾼 계좌라든가 전화번호를 공유를 서로 하잖아요. 중고나라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해줘야 이 사기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사기꾼 계좌를 빨리 막고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아무도 참여를 안 하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보상을 주길래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냐? 중고나라에서는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나에게 직접적인 보상은 없어요. 하지만 웁살라 팀이 만들고 있는 센티널 프로토콜에서 내가 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실제 해커인 게 증명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센티널 포인트라는 걸 처음에 줘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받는데 이 포인트로 웁살라 토큰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웁살라 토큰을 다시 내가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돈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한 가지 축이었고요. 두 번째 축은 머신 러닝 엔진 기반을 통한 보안 지갑이에요. 이거는 머신러닝이 설명을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컴퓨터한테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버려서 이 컴퓨터가 이런 경우에는 100명이면 100명, 99명 다 이렇게 행동했다. A에서 B로 간다고 칩시다. 여러분 A에서 B로. 그러면 여러분은 100명 중에 99명 A에서 B로 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요. 일반인들은. 근데 해커들은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고 A에서 C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100명 중에 뭐 한 90명의 해커는 A에서 C로 가요. 그런 경우에 머신러닝을 시켜버리면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A에서 C로 가는 행동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 경우 당신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 지갑은 라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킹을 누군가 신고하지 않아도 이 지갑은 해킹됐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적용한 이런 지갑들은 본인이 평소에 하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셧다운 시켜주거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축인 샌드박스를 봅시다. 샌드박스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실행하거나 막 이럴 때 그거를 가상 컴퓨터로 미리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컴퓨터에서는 바이러스를 돌려봤자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 내 컴퓨터가 아니니까. 악성 코드가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해킹 중에 하나가 본인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그러면 대부분의 자료를 다 뺄 수가 있거든요. 프라이빗 키도 뺄 수 있고, 물론 여기서는 이 핸드폰이 감염돼 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OTP까지도 어떻게 보면 유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감염이 돼 있다면. 근데 이 샌드박스를 이용하면 그런 감염 파일을 다운받기 전에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샌드박스는 가상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먹어요. 그럼 이 리소스를 어떻게 하겠냐? 분산 샌드박스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POW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 리소스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기 낭비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 전기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최신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전기를 하는 POW 채굴은 알맞지 않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채굴용 코인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POW의 리소스를 어떻게 쓸 거냐, 여러분들이 병렬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분산 샌드박스를 만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런 리소스들. 그러면 그 분산 샌드박스를 만들면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지만 저희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보다 더 많은 리소스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성능의 낭비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분산 샌드박스를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된다면 누구나 다운을 받을 때, 파일을 다운받을 때 먼저 효율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원천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막겠다. 이 세 가지 축으로 해가지고 센티널 프로토콜의 생태계를 딱 완성이 된다면 해커는 바이러스를 뿌려도 그 바이러스를 다운받지 않을 것이고, 해커가 해킹에 성공하더라도 현금화하지 못할 것이고, 해킹이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머신러닝에 의해서 해커들의 행동 양식을 교육받은 컴퓨터가 그걸 막을 거라는 거예요. S월렛이 그거를 셧다운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해커가 해킹할 이유를 없앤다 라는 게 센티널 프로토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센티널 프로토콜은 DPo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POS와 POW 전부 다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현재 가장 최신 기술로 널리 알려진 DPoS 시스템을 쓰는데, 대신에 이 한 가지 DPoS 이 델리게이트를 센티널이라고 부르는데 10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7개가 액티브고 3개가 스탠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술적인 거는 저희가 제가 기술적으로 이 분석을 요청드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또 이야기를 해보고 이게 혹시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더 검증을 받을 건데, 저는 별로 문제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유일하게 이 10명의 센티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만큼 신뢰를 할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좀 적지 않나 라는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DPoS 자체가 약간 대의민주주의고, 이 10명을 애초에 자기의 사회적 레퓨테이션, 명성이 높은 보안 전문가들로 위임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페이를 받고 일을 하는 건데, 채굴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레퓨테이션을 망치면서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투표를 할 확률은 극히 낮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인의 이득이 되는 행동, 그러니까 게임 이론대로 본인의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심리학적인 베이스라인을 갖고 만들어진 이런 DPoS 시스템인데, 잘 작동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실제 작동되기 전까지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 봅시다. 퍼블릭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한테는 퍼블릭에서 대략 29.3%의 읍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얼리 쪽에서 팔렸거나 어드바이저 아니면 뭐 비즈니스 데벨롭먼트 웁살라 팀 파운데이션 쪽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될 거예요. 장점 중 하나가 메인넷 날짜 굉장히 짧습니다. 메인넷 날짜가 올해에 벌써 돼 있어요. 줄라이 때 메인넷 런치가 돼 있네요. 그래서 페이즈 2 때 그 메인넷이 벌써 런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메인넷에 대한 기대감이 올 수 있다 라는 건 되게 장점이고, 되게 아이콘이랑 굉장히 로드맵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아이콘이 가격이 또 많이 올랐다는 걸 생각하면 이것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장점만 얘기했잖아요. 또 단점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단점들, 제가 생각했던 단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이건 어쨌든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고 자체 코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 팀이 아직까지 보안 쪽으로 이런 토큰이 나온 적이 없다. 이런 플랫폼을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독창적이고, 또 누구나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그리고 팀도 상당히 탄탄하다. 보안 쪽 전문가로 돼 있다. 이 세 가지는 뭐 한 가지 더 꼽으면 뭐 시그넘 캐피털이라든가 해시드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캐피털들이 여기에 지금 후원을 하고 있다. 후원이라면 웃기고 투자를 한 걸로 보인다. 이런 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5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럼 단점은 어쨌든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거는 개발이 완성이 되더라도 사용하는 곳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할 사람들이 있는가? 다른 큰 거래소들이 이걸 사용할까? 라는 것은 아직 약간의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빗썸이 과연 이걸 써줄까? 업비트가 이걸 써줄까? 여러분들이 빗썸이나 업비트의 고위 관계자면 이걸 쓸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이 팀의 영업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팀의 독창성도 있을 수 있는데, 독창성은 제가 보기엔 꽤 괜찮고, 여러 캐피털들이 어쨌든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후원을 하면 큰 거래소들이 뚫릴 확률이 있을까? 라는 그런 확률을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꽤 있어요. 적진 않아요. 일단 캐피털들이 그런 쪽에 인맥이 많기 때문에, 시그넘 캐피털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후업이라든가 OKX 이런 데 쪽에 아는 사람이 많고 해서 꽤 괜찮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는 좀 추천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 ICO고요. 저도 이 팀에 가능하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단점을 사실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단점 그렇게 많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센티널 프로토콜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한 개 정도는 더 찍으려고 하니까 ICO 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저도 알아야 되니까 하나 정도는 더 찍을 생각이라서 그때 기술적인 부분이랑 합쳐서 같이 추가적으로 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센티널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